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역대 최소 득표차로 당선되면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율 분석과 함께 향후 윤석열 당선인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홍보 부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앞서 오늘 저희가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를 쭉 생중계로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해서 녹취를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순간에도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법치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먼저 부단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눈에 띄었던 게 그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라는 발언이 조금 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현충원에 방문을 했는데 현충원에 또 방명록에도 이 통합과 번영 이런 그 발언들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쭉 행보 그리고 발언을 보면 통합, 소통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그 느낌도 받게 되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새벽에 이제 그 당선이 확정되는 네. 순간 저희가 이제 0.8%포인트 차의 아주 초박빙 선거 결과를 봤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정권 교체만 국민들이 허락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몫에 달렸다라는 준엄한 그 숙제를 윤 당선인께 준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이 어제부터 몇 번의 이 공개된 발언이 있었는데 눈에 띄는 게 통합, 네. 위대한 국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협치예요. 그러니까 나를 찍지 않았던 그 나머지 47%의 국민들의 뜻을 같이 또 받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의석이 180석에 가깝잖아요. 예. 그 현재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은 인수위 출범부터 해서 굉장히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던 대선전이라 이 국회와의 협치, 의회와의 협치, 그리고 국민 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정 동력을 찾아내겠다, 이런 뜻의 의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단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그 대통령 후보였지만 오늘은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은 국민들도 보듬어서 같이 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취지. 그리고 하나는 또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를 강조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그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측면도 좀 고려가 됐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뭐 선거 결과가 사실은 큰 이슈로 자리 잡았던 게 정권 교체인데 네. 네. 정권 교체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그 여야 간의 갈등, 그다음에 우리 권력자들의 뭐 내로남불 뭐 이런 것 속에서 나오는 편가르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게 곰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요구로 이제 분출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통합, 협치가 중요한 이 시대의 과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에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뜻을 아마 말씀하신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질문드리자면 통합의 정치라는 게 사실 말만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게 전제가 돼요? 혹은 무엇이 바뀌어야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 이거 뭐 제가 뭐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보면은 서로 다른 것들이 있는데 서로 틀리다고 해석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보면은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서로 간을 인정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저는 지금의 이 사회의 모순으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방안들을 아마 찾아갈 텐데 그러려면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을 찍지 않았던 많은 국민들의 표심도 네. 읽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의회 내에 구성돼 있는 여야 간의 이 의석수도 고려해야 되는 예.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면서 국정을 해 나가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모셔놓고 일단 네. 그 관련해서 관계자시니까 네, 추가로 좀 질문 좀 드리고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관련 인사 원문을 좀 갖고 있는데 제가 녹취로는 못 틀어드렸지만 또 눈에 띄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키워드가 있었고요. 또 철진한 이념을 멀리하겠다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두겠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다. 이런 내용들 제가 주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분야 키워드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그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쭉 강조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발언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공약으로 발표하고 유세 과정 중에 국민들한테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 정리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북한 문제, 한미 동맹 문제, 특히나 오늘 아침에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또 통화도 했어요. 그래서 예. 당선인 신분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유례가 없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면 저는 뭐 말씀하신 그 이 국제 정세 속에서의 한미 관계의 새로운 조명,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상당 부분의 국민들이 불편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이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 원칙에 대해서 바로 잡아서 그동안 왜곡됐던 우리의 성장 동력들을 찾아내겠다. 그리고 시장에서 민간의 활력을 좀 더 불어넣어서 민간의 활력을 통해서 국가 성장 동력을 찾아내겠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쭉 정리해서 얘기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지금 부단장님께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소장님께 이런 그 오늘 당선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좀 그 총평을 좀 듣고 추가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방금 윤석열 네. 당선장님 뵀는데 AI 윤석열만 보다가 네. 지금 보니까 약간 낯설기도 한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그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용하겠다라는 거를 협치라든지 통합의 키워드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께 국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정권 교체였지만 실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정치 교체까지 정치 초심자인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런 키워드로 좀 표출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법치 이상의 그런 어떤 법치로 풀 수 없는 것들을 정치로 푸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가는 방법론을 소통과 협치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거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앞선 화면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뉴스 초반부에 그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는 장면을 공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관례적으로 그 대통령 당선인과 현 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이렇게 만나고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회동을 하는 거는 관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관례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일이고 이 정권 이해하기에 꼭 필요한 일이죠. 오늘 이제 유영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방문을 했습니다만 아마 일정이 조율이 되면 아마 네. 청와대를 방문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 회동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이제 인수인계 작업이 시작이 되고요.
오늘 회동에서는 뭐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수인계를 할 실무적인 책임자가 같이 아마 동행을 해서 네. 청와대에 그동안 있었던 주요 정책이나 아니면 살림살이 아마 인수인계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아마 밟게 됩니다. 네, 일단 뭐 인수위가 조만간 꾸려질 거라는 말씀이신데 앞서 윤석열 당선인의 입을 통해서 비서실장 장제원 비서실장과 잘 논의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수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니까 사실 궁금하거든요. 근데 물론 부단장님께서 잘 모르겠다고 앞서 그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윤석열 당선인이 단일화를 지난 3일에 전격적으로 했을 때 이 단일화의 합의 내용 자체에 어떻게 보면 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낙점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에 그런 해석도 있었죠. 네. 그리고 합의문에 인수위 구성부터 협의하겠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글쎄 이 안철수 전 후보의 인수위원장 조금 시간이 좀 더 있어봐야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윤 당선인께서 여러분들과 이제 상의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구상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분들 뭐 여러분들을 놓고 가장 이 대선 결과에 맞게 국민들이 가장 환호할 수 있고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통합과 협치와 우리 국민 뭐 이런 것들을 대별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아마 낙점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전 후보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그 대상군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그 확정적으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본격적으로 개표 결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윤석열 당선인의 동선을 쭉 그 생중계를 통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택을 저희가 아침에도 좀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개인 사저에도 있긴 했는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거의 대부분이 거주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선인의 신분으로서 경호나 경비, 뭐 주변 그 이웃 주민들의 이런 불편 등을 고려해서 사저를 옮기는 것 아니냐 이런 그 해석이 하나 또 나오는 게 있고 또 인수위 사무실을 어디에 꾸릴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관심이 있거든요. 여기 뭐 추가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아직은 하나도 논의된 게 없어요. 아직은 하나도 논의된 게 없는데 저는 이번 인수위 구성이나 아니면 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청와대 인수인계가 이제 이루어지면 예전에 있었던 역대 정권 이양기에서 있었던 것과는 다른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좀 협의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청와대를 해체를 하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기 때문에 종합청사에 쓸 수 있는 일단 집무 공간이나 그다음에 청와대의 직원들이 거주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필요해지는 거고 그럼 기존에 있는 청와대는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다음에 청와대 안에 있는 관저가 아닌 다른 곳은 어떻게 쓸 건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이전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있으면서 청와대에 들어가기 정식으로 이제 취임하기 전까지는 불가피 써야 되는데 네. 뭐 여러분들은 경호가 필요하고 경호가 쉬운 단독주택 정도를 구해서 얼마간 몇 달간이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경호와 그리고 새로 꾸려질 참모진들과 좀 더 협의해서 결정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같은 거 사용할 때 뭐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실 수 있는데요. 어제 저녁이나 오늘 아침 저희가 뭐 생중계하면서 이렇게 본 화면상으로 보면 일단 주민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번거롭게 이사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아니면 한 2달간의 불편함을 주민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도 좀 필요한 사항이라 뭐 좀 복잡하게 좀 깊게 논의가 돼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워낙 초박빙 승부라서 오늘 새벽에서야 당선이 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이후의 사항들은 다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시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개표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초박빙이었습니다. 겨우 0.73%포인트 차이였는데 소장님 어떤 요인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그 격차가요. 역대 지금 대선에서 가장 적은 격차고요. 네. 이게 지금 무효표가 격차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30만 표가 나와서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당선인께서도 굉장히 중압감,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이 지금 이렇게 승패가 갈린 요인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있었던 단일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단일화가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크게 이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충청권의 표심 이동을 보면은 확실히 그 단일화를 통해서 대세 상승, 대세 인식이 충청권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지지가 세종을 빼고는 50%에 근접을 했다. 50%를 살짝 넘기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지금 그 충청권 얘기도 해주셨는데 일단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죠. 앞섰는데 네네. 또 같은 수도권인데 경기, 인천 민심은 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작년 4.7 재보궐선거에서 봤었던 네. 것 같은 부동산 광풍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좀 잦아들면서 좀 차분해지는 분위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고, 다만 그 서울은 이 중도층 표심이 많이 있고 부동산이 경기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한 50대 45 비율 정도로 앞서는 표심을 얻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후보가 법인카드 문제나 아니면 뭐 대장동 논란으로 시끄럽긴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예. 그리고 저희가 영남과 호남에서의 득표, 양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여전히 살아있는 이제 지역주의들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표심들,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계열을 지지했던 표심들이 최대한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지역 얘기를 해보자면 호남을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국민의힘이 전남에서 11%, 광주 12%, 전북에서 14%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목표치에는 접근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마 이게 쌓이면은 그 목표치만큼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무래도 단일화가 그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위기의식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래서 결집도가 더 확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TK 대구 경북과 네. 부울경 지역이 달랐고요. 또 부울경 지역 안에서도 또 부산 쪽은 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또 득표력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후보의 어떤 소지역주의 같은 것들도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그 영남은 그 국민의힘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결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부단장님께 질문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소장님께 집중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방송 3사 출구 조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집계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틀릴 줄 알았어요. 네. 그 판정을 안 해줬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상당히 정확하게 나왔는데 일단은 그 출구조사 전에 사전 투표가 워낙 그 투표가 높았잖아요. 네. 투표율이. 그래서 아마 그 준비하는 쪽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보완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가 금토에 있었고 1월에 보완 조사가 거의 제가 듣기로는 한 7만 샘플 이상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7만 샘플 전화 면접,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표집을 하는 방식은 사전 투표에 나온 그걸 그대로 해서 적용을 시켜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가 사실은 이제 좀 그 나이나 연령이나 나이나 그다음에 성별이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랐거든요. 네. 특히 여성층이 5% 정도 남성보다 낮은 이런 점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보정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춘 부분은 사실 좀 자산으로 우리가 계속 좀 이렇게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상현 앵커가 아마 그 소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취지가 그건 것 같습니다. 어제 출구조사 발표를 할 때 저희가 각 당의 그쵸. 그 선대본부의 화면을 생중계로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상파 3사의 그 출구조사 보면 경합, 오차 범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경합 우세로 그렇죠. 지금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그 선대본 관계자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았었거든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 조사를 그동안 쭉 해왔을 때 이것보다는 더 우위에서 이길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저도 그랬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후에 이제 단일화가 공표 금지 이전에 단일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블랙아웃 시기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다소 이전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드는 추이는 당내 조사에서도 사실은 나타났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한 4, 5% 이상은 네. 충분히 이전 이기고 앞서는 결과로 나올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저렇게 초박빙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몰랐고 만약에 저런 추이로 이재명 후보가 최대한의 지지층을 끌어들이면서 선전을 하는 상황이라면 혹여 실제 투표 이 개표 결과는 이 예측치하고는 또 달라질 수도 있어서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는 12시 반까지 손에 땀을 쥐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살짝 덧붙이면 이제 이게 그 여의도 연구원은 ARS로 주로 조사를 트래킹을 네.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께서 지역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 바닥 민심의 그 체감도도 같이 좀 반영이 돼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만큼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긍정적인 면은 당 안에서 자체의 시각을 갖춘 자료, 데이터를 계속 축적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부단장님께서 골든 크로스 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밤잠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도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초박빙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시점이 새벽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일각에서 이런 분석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갔는데 12시 반쯤부터 역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전 투표함이 먼저 개표가 됐고 또 초반부에 그 뭐 광주, 전남, 전북이라든지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강한 곳의 개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렇게 격차가 벌어졌다가 이제 본 투표함이 열리고 다른 지역도 개표가 되면서 역전이 된 것 아니야 이렇게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국민의힘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희 그 개표 참관인들이 각 지역별로 네. 개표소보다 가 있으니까 속속들이 이제 상황실로 보고가 들어왔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추이가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12시 반 정도부터 이제 있었고 이후에 이제 2시쯤 되면서부터 흩어져 있던 우리 선거 관계자들이 다시 개표 상황실로 모이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자, 최종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77.1%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정도는 소장님도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면 예상보다 좀 낮습니까? 저희는 이제 한 75에서 77을 예상했었는데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아서 예. 높아질 것이다라고 저도 좀 바꿨는데 근데 그게 지금 그 낮은 투표율은 절대 아닙니다. 예. 이게 탄핵이 있었던 시기에 77% 나온 그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게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고 더군다나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투표함 개함 문제와 관련해서 의문을 또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 개함 순서 같은 거는 좀 선관위가 좀 이렇게 공유를 정당이나 이런 쪽에 공유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그 좀 작은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별 뭐 사전 투표함 뭐 이런 거 쭉 얘기를 해봤는데 그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세대별 그리고 성별로 네. 확연하게 결과가 좀 다른 측면이 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과거 선거 전이 한창 진행될 네. 때 20대에서의 표심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 당선인 쪽으로 많이 쏠려서 고무적으로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이대 남의 지지가 오히려 역으로 이대 여의 반발로 나와서 이재명 후보의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이 나온 거고요. 예상했던 것처럼 2030 세대와 40, 50 세대는 극명하게 또 후보별 지지가 달랐던 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통합이나 화합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있는 숙제가 또 하나 늘었고 이 세대별 지지율의 차이,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여하히 풀어 나가느냐가
전체 우리나라의 발전과 통합하는데도 또 다른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소장님 화면에 심상정 후보 사진이 좀 나갔는데 다시 한번 좀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예상했던 득표율을 얻지는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확장이 지금 안 됐습니다. 일단은 그 정의당 내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후보 출마 전에 이제 세대 교체를 충분히 했는데 그것이 어떤 그 이미지 정치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확장을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그 20, 30대 투표율을 보면은 그 상당히 소신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이대남 이대녀로 저희는 자꾸 해석을 하는데 네. 지금은 그럴지언정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가고 또 다음 선거가 되면 2층이 계속 지금 관심을 갖고서 거기에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당에서도 이번에 이제 그 이대녀들이 마지막에 결집을 한 이유는 선거 캠페인, 국민의힘의 선거 캠페인의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단일화가 이제 어떤 소신 투표를 가로막아서 내가 그걸 반발하는 그런 표심도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앞으로 이제 이 젊은층 그리고 젊은 층의 표를 얻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소장님께서 소신 투표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좀 하나 여쭤보면 앞서 네. 모두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두 양강 후보의 격차보다 무효표가 더 많았다. 네, 뭐 물론 그렇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윤석열 당선인 간의 야권 그 단일화가 그 투표용지 본투표용지 인쇄 이후에 일단 나왔기 때문에 본투표용지에는 안철수 후보 이름이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무효표가 많았다는 것 소신 투표와도 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 효과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게 단일화 효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무효표가 30만 표까지 나온 이유는 소신 투표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접거나 이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나왔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표지가 인쇄가 되고 난 다음에 단일화가 있었던 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여지고요. 코로나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가피 저희가 이제 그 투표소에서 민원이나 뭐 전화를 받는 게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장갑을 끼고 이 투표 도장을 찍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무효표도 제법 있지 않았었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그리고 또 20대 관련해서 그 성별, 그 나이별로 표심이 갈린 점이 아무래도 차기 대통령의 통합과제가 아닐까 싶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인수위에서 기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겠지만 저는 뭐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돌아갈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표심을 통해서 20대 여성분들의 이 불편함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게 전체 여가부 폐지가 전체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이른 감이 있고 네. 여가부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부처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뭐 등등해서 분산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가부가 폐지가 되더라도 그 기능과 그다음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정부 부처의 기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그걸 굳이 공약을 했었던 건데 그리고 논란도 많이 됐었던 건데 네. 돌아갈 일인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여가부뿐만 아니라 지금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입장을 조금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또 일각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폐지하는 거는 결국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 의석 자체 정권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그 잡았지만 국회 권력은 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조직법 관련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기자회견 모두에 윤석열 당선인이 의와의 협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과거 2007년 대선을 통해서 2008년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처음에 정부 조직 개편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출범하는 날 원했던 정부 조직이 되지 않았고 부처 개편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장관 임명도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출범한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협치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충분히
그 협의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도 네. 당선인이 소신껏 5월 10일인가요? 뭐 출범하는 날 본인이 구상하는 정부 조직을 갖고 출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저는 뭐 야당이든 민주당의 역할과 의무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짧게 덧붙이면은 이번에 그 공약들이요 카피형이 좀 많았어요. 저쪽이 내면 이쪽도 똑같은 걸 네. 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협치의 내용 안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나 모두 다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좀 만들자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번 대선이 역대 대선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대통령의 직업이 검찰총장이라는 게 처음 나온 대통령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97년도에 그 평화적 정권 교체와 이번이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에서 야로 지금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평화적 정권 교체의 의미에 맞는 그러한 그 협치를 이제 정부 조직 개편부터 좀 이뤄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새 그 정부가 들어서면 내각 인선, 장관 인사청문회, 뭐 각종 공약들과 관련해서 또 법 개정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협치 의회와의 관계를 강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